키워드릴게요. 문 열어 문 열어. 됐다. 앞머리가. 자, 아무튼 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주말엔 K리그 그리고 월요일엔 크크크. 지난주에 쉬고 이번 주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광민선이고요. 오늘은 두 분의 멋진 기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호정 기자님 그리고 정다워 기자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 조동입니다.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가운 우리 볼리케이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만난 우리 강민선 아프리카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정다우 기자입니다. 저는 소속이 없어서 그냥 서호정입니다. 네, 뭐 자유로운 영혼이시고. 자유로운 영혼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제 구속된 영혼입니다. 구속되셨어요? 네. 또 워낙 두 분은 축구적으로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기사도 워낙 많이 쓰고 계시고 진짜 많이 사랑받고 계시잖아요. 축구 팬분들로부터. 그런데 네.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그게 좋은 거예요. 네. 네.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받는다는 게 사실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영예로운 거 아닌가요? 너무 사랑만 받는 거는 너무 듣기 좋은 기사만 쓴다는 거니까. 그런 말이 있죠. 응. 예. 안티 수만큼 팬 수도 비례한다. 오. 팬이 없는 안티가 없는 팬덤은 진짜 팬이 아니다. 아 진짜요? 예, 진짜 그런 팬이 얘기를 아니다. 예전에 우리 위대하신 우리 테스 형 나우나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오.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세상 어딘가에도 나에게도 팬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네. 오, 좋아요. 제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다시 소개를 한 이유는 오늘 제 아프리카 TV 개인 방송도 함께 동시 송출하기 때문인데 크크크를 오늘 처음 뵌 분들이 있다면 볼리케이 꼭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네. 정다워 기자 상의 교복이냐고 오. 하이스쿨 패션이네요 오늘. 제 친구가 하는 브랜드인데 그래요? 진짜요? 네, 모스라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MOTH. 네. 혹시 뭐 이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MOTH 검색해 보시면 무신사에 있습니다. 네. 무신사. 무신사에 입성해 있는 네, 브랜드. 네, 네. 와우. 좋아요. 지금 전북 대 울산 예상해 주세요부터 월드컵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K리그 뉴스와 더불어 월드컵 소식들 있습니다. 지금 일단 A매치 주간이죠. 이라크전에서 승리를 놓쳤지만 내일 바로 레바논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대표팀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 볼 거고 또 A매치 주간임에도 K리그 순영 경기 중에 굵직한 일정 많았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중에서도 축구 커뮤니티에서 경질설이 자꾸 돌아요. 박진섭 서울 감독의 거취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궁금한 점들 기자님들께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슈퍼챗이든 별풍선이든 감사하겠습니다. 볼리케이에 묻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앞으로 가꾸는데 더 많이 노력하고 피드백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방크!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A매치 주간에도 K리그 소식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3경기가 열렸는데 일단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여기 있나요? 저희? 아닌가? 아마도 오늘은 없나? 이틀 한번 있나요? 보시겠어요? 어. 네, 지난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9월 1일 수요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졌던 전북과 포항의 경기에서 포항이 1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고영준 선수였나요? 네. 이거 하나하나씩 볼까요, 오늘 다? 짧게 보겠습니다. 얘기하고 네. 마지막 경기가 이제 저희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맞아요. 전북으로서는 이제 수년 경기들이죠. ACL 치르고 와서 팀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네. 밀렸던 경기들을 A매치 휴식기 동안 치렀고 요 포항전 그리고 서울전 두 경기를 모두 잡아야 전북은 이제 울산과의 승점 차이 1점으로 좁힌 상황에서 울산 원정을 떠날 수가 있었는데 네.
포항과의 이 주중에 열렸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어. 김기동 감독이 엄청난 압박 전술을 들고 나와가지고 전북을 상당히 괴롭혔고 포항의 득점 장면 때는 약간의 행운이 더해지면서 고영준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죠. 그렇게 네. 되면서 전북이 울산을 맹추격할 것이라던 플랜이 여기서 삐걱거리고 맙니다. 이때 포항 수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김기동 감독이 준 힌트가 이 전북전을 준비한 서울의 박진석 감독에게도 아이디어를 줬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사실은 전북이 전방 압박에 상당히 취약한 점을 김기동 감독이 잘 공략을 하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갔고 포항은 이제 또 3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됐죠. 맞습니다. 이 경기로 울산과 전북이 경기가 하나 차이, 전북이 좀 덜 치렀었는데 승점이 7점 정도로 벌어졌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북이 굉장히 서울과의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됐던 그런 시점이었고 또 9월 4일 토요일에는 성남과 대구가 득점 없이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또 짧게 한번 의견을 주실까요, 기자님들? 이 경기는 사실 둘 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였죠. 성남도 지금 갈 길이 먼데 최근 분위기가 좀 안 좋고 대구도 뭐 분위기 한번 바꿨지만 사실 하위 팀이기 때문에 성남을 꼭 이겼어야 됐는데 대구도 뭐 전체적으로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했지만 결국 세징야 선수의 공백을 메우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죠. 네, 그래도 대구는 리그 그리고 ACL 이제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세징야 선수를 일단 보호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목표였던 것 같고요. 성남은 이날 보면은 강재우 선수가 네.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멋진 칩슛을 했는데 그 공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아쉽게 기회를 날렸고 대구도 마지막에 총공세를 펼쳤는데 성남의 리차드 선수를 중심으로 한 수비에 막히면서 결국은 승점 1점씩만 가져가는데 그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남과 대구 무승부 이후에 9월 5일 일요일이었죠. 바로 어제 서울과 전북의 경기가 있었는데 정말 난투극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난투극이요? 네. 저는 안투고 누가 그라운드에 때렸나? 그렇게 저는 득점이 일단 통틀어서 7골 나왔는데 진짜 마지막까지 어느 팀이 이길지 막 너무 긴장을 했었고 4대3 전북이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경기는 되게 그 뭐라고 할까 서울과 전북 이 응원하는 팬들 팬 당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모두 다 야 이렇게 정말 축구가 재밌었나 꿀잼, 네, 꿀잼. 솔직히 명경기였다. 네, 개꿀잼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반면 이제 서울 팬들과 전북 팬들은 서울은 이제 패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경기 또 패하면서 최하위로 3주 차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이제 서울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최하위로서 3주 차를 맞게 됐고 전북은 이겼지만은 이날 역시 또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북 네. 팬들은 일단 이긴 건 좋은데 뭔가 불안하다 그쵸. 이런 반응들이었고요. 이 경기는 사실은 벼랑 끝 경기였어요. 네, 우골적으로 맞아요. 얘기하면은 단도대 매치인데 이게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게 박진섭 감독의 거치에 대해서는 경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좀 짐작한 취재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도 그렇고 경기 끝나고도 그렇고 경기 끝나고 또 이날 서포터즈들이 와서 박진섭 감독 그리고 주장인 기성용 선수와의 면담을 요청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박진섭 감독이 한 코멘트도 그렇고 네. 사임을 계속 암시하는 코멘트를 박진섭 감독이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박진섭 감독이 이 경기를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반전을 이끌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졌거든요. 선발 라인업에 무려 8명의 선수가 25세 이하의 상당히 젊은 선수들로 구축을 한 파격적인 맞아요. 라인업을 꺼냈는데 저 신기했던 게 그렇게 젊은 선수들 거의 U22 선수들 8명인 거죠. 그렇게 왔는데 또 유니폼은 레트로 거의 뭐 25년 전 유니폼 아닌가요? 동대문 시절 유니폼을 이날 또 했었죠. 그래서 뭔가 그 서울의 분위기가 저는 너무 신비로웠다고 해야 되나? 네, 유니폼에 정말 그런 네. 영한 선수들이 스쿼드에 나오니까 진짜 경기 기대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경기가 시작되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서울은 진짜 오늘만 살겠다는 축구를 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정말 필드 플레이어 전원이 전면 압박 수비를 펼치면서 포항이 주중에 그랬던 것처럼 전북을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전북이 또 그 압박을 뚫고 나오면서 쿠니모토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고 네. 근데 서울이 또 곧바로 페널티킥을 만들면서 동점을 만든 채로 전반전을 마쳤죠. 후반 들어서는 다시 전북이 페널티킥으로 2대1로 앞서 나갔는데 네. 서울이 굉장히 적극적인 공세, 뭐 기성용, 팔로세비치, 가브리엘 그리고 뭐 박정비 이런 선수를 총 동원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었고 조영욱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가브리엘 선수의 제역전골이 터집니다. 이 제역전골 장면에서는 최근에 전북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22세 이하의 레프트백 박진성 선수의 네. 백패스 미스가 상당히 뼈아팠었고 순식간에 역전이 되면서 야 이거 서울이 진짜 벼랑 끝 전술로 전북을 잡는다. 네. 정말 경기장 안에 이제 무관중 경기였잖아요. 경기장 내에서 서울 관계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 이어지나 싶었지만은 전북이 이승기 선수의 멋진 프리킥 동점골 그리고 종료 직전, 종료 30초 전에 터졌죠. 네. 네, 홍정호 선수의 정말 극적인 마지막 제역전골로 결국 전북이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전북이 어쨌든 승점을 가져갔는데 약간 최근에 경기 두 개가 주춤했었잖아요. 이 경기로 어쨌든 반등의 분위기가 예상이 되는데 요즘 전북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기자님들? 이 경기 만약에 비기거나 졌으면 아마 전북은 큰일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울산전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지금 4점 차니까 만약에 서울을 이기지 못했다면 6점에서 7점. 6점에서 7점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만약에 금요일 경기 비겨버리면 그게 또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로. 그러면 역전이 좀 어려워지는 분위기로 흘러갔을 텐데 지금은 4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경기를 이길 경우 전북이 이길 경우에 이제 1점으로 좁혀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또 모른다.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북 선수들도 이 경기 지면은 진짜 큰일 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뛰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특히나 저는 어제 경기 보면서 이 최철순 선수가 정말 팀이 어려울 때 이렇게 선발로 나와가지고 정말 사실 최철순 선수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공격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많은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저랑 뭐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은퇴를 앞둔 나이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활동량으로 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 최철순이 어제는 그래도 전북에 되게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좀 봤고요. 그게 바로 전북의 어제 그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희망의 동아줄이 어쨌든 전북 선수들이 그 고비를 넘기면서 잡게 됐고요. 서울은 정말 어제 올 시즌 첫 3득점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3골을 올 시즌 처음 넣었는데도 진 거예요. 네, 근데 3골을 넣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4골을 먹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지막 실점 장면에서 그 문선민 선수와 쿠니모토 선수가 콤비 플레이로 측면 쪽을 무너뜨리면서 들어오는 거를 마지막 저지를 하지 못했던 부분. 네, 그 부분이 두고두고 뼈가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어제 기본적인 저는 서울의 컨셉 자체는 올 시즌 그러니까 시즌 초반 잘했을 때 빼고는 가장 좋지 않았나. 맞아요. 경기력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무엇이 달랐냐면요. 경기 초반부터 어린 선수들 위주의 선발 라인업에서 계속 서로가 콜 플레이를 해주고 뭐를 조심해야 될지 어떤 플레이로 우리가 공격을 풀어나가야 될지 계속 동료들하고 절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서울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지적을 계속 받던 부분인데 그게 되니까는 전북하고 호각지세의 경기를 펼쳤다는 점. 그리고 후반에 공격적인 변속 기여를 넣었을 때 들어와서 또 해줄 수 있었던 부분들. 특히 강한 압박을 펼치니까는 전북도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점이 좋았었는데 결국은 역전패를 당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드리겠지만은 오늘 서울은 박진석 감독의 자진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안익수 지금 선문대 감독이었고 2010년에 FC 서울의 수석 코치 역할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부산과 성남 그리고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을 준비 단계까지 갔다가 이제 대회를 한 1년 정도 안 남기고 신태용 감독 교체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선문대 감독을 하고 있던 안익수 감독을 이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진석 감독은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만두려고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몇 달 전부터요. 네, 그래서 어. 뭐 그때 몇 달 전부터 들었어요.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뭐 다른 K리그 동료 감독들에게는 그만두겠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입버릇처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난 제주 원정이었죠. 네. 제주 원정 때도 되게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상 박진석 감독이 사임에 실패를 했죠. 이게 사임 실패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 게 감독은 그만두고 싶어 했으니까. 근데 이제 팀에서 대체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 서울이 겪었던 일이 있잖아요. 네. 감독 대행에 뭐 그렇죠. 감독 세 번 맞아요. 바뀌었나요? 그렇게 네 번이었나요? 그렇습니다. 헷갈리고 그것도 대대 헷갈려요. 대행까지 그러니까요. 갔었죠. ACL까지는 대행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뭐 순위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선택한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 어제 네. 경기 후에 박진석 감독과 기성용 선수가 이제 나와서 서포터즈를 면담할 때 박진석 감독이 그 확성기 메가폰을 잡고 서포터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 상황이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그 현장에서 이제 어제 취재를 네, 갔다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봤거든요. 그때 박진석 감독이 한 얘기 중에서 제 귀에 가장 들어왔던 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저를 질타하신 건 괜찮고요. 다만 이제 선수들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박진석 감독이 마음의 결심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다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제주전이 끝나고 사의를 구단에다가 표명을 했는데 구단에서는 이제 호잉 감독 선임도 그렇고 사실 반은 호잉 감독 선임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있었는데 반은 혹시나 반전하지 그죠? 않을까. 네, 그거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박진석 감독 혼자만 사임하는 것은 끝날 수가 없는 문제였거든요. 결국은 서울이 오늘 보도자료에서 강명훈 단장도 함께 동반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단으로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희망을 전북전에 걸어봤는데 전북전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이 얘기를 이제 좀 더 조금 네.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익수 네네. 감독이 이제 와서 서울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렇죠. 안익수 감독이 또 선임되기까지의 과정도 좀 이게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저희가 네. 자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 안익수 감독 이름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죠? 왜냐면 그 저는 그 차두리 감독 그거 중계 막 잡히고 이럴 때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차두리 감독은 이제 P급 라이센스가 네. 없어서 대행까지밖에 못 해서 대행이 60일인가? 60일이죠. 60일까지밖에 못 해요.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내부에서 차도리 감독 대행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근데 지금 꺼낼 카드는 아니다라는 지금 대행하면 60일 있다 그만두면 시즌 종료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적절한 카드는 아니고. 그래서 처음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박진석 감독이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게 혹시 차두리 감독 대행 카드를 꺼내기 위한 시간 끌기도 있지 네, 않나라는 맞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죠. 뭐 지금 외국 나가서 뭐 P급 이렇게 살짝 걸쳐 있으면 그렇죠. 그게 이제 가능하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서 또 지금 많이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도 지금 P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들어가기도 하니까. 근데 일단 차도리 감독의 계획은 지금 오산구를 맡고 있는데요. 서울 네. FC 서울 뉴스. 근데 오산구 감독은 올해까지만 하고 독일로 가서 유럽 라이센스, 프로 라이센스입니다. 국내에서 얘기하는 이제 P 라이센스하고 동일한데요. 그 이제 과정으로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상황을 볼 때 원래는 사실은 차도리 오산구 감독을 서울이 올 시즌 활용하려고 했죠. 수석 코치로. 네. 당초에 서울이 계획했던 부분은 그레엄 아놀드 현 호주 대표팀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차두리 수석 코치 조합으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레엄 아놀드 감독 영입이 실패로 끝나면서 그 계획도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감독 대행에 대한 바람 어쨌든 선수단을 좀 수습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니까 바람은 있었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적용하기 힘든 카드였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다호 기자가 들었던 FC 서울 안익수 감독 외에 후보로 누가 있었습니까? 뭐 워낙 팬분들도 요새 많이 아시니까. 나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네. 거는 김학범 네. 감독님, 뭐 정정용 감독님 다 나오는데요. 정정현 감독님 맞아요. 아니고요. 정정현 감독은 아니고 김학범 감독은 네. 뭐 유력한 후보였죠. 서울에서도 서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실 최적의 카드죠.
경험도 많고 또 카리스마도 있고 하지만 이 김학범 감독은 이 지금 본인이 서울에 가면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망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망한다고. 본인도 망하고 팀도 망한다. 아. 그만큼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분위기를 감독 교체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께서는 정말 큰 폭의 물갈이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서울에 안 간다. 사실상의 전권을 나에게. 네. 예. 선수단 개편까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제 갈 생각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즌 중이니까 사실 그 정도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좀 당장은 일단 조금 저희가 과한 말이지만 잔류도 지금 아직은 그렇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굳이 무리해서 거기를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접촉까지는 갔었습니까? 접촉이라기보다는요. 의향을 서로 한번 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에이전트를 통해서. 네, 뭐 어쨌든 뭐 의사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제 정다워 기자 확인했고 저가 들은 거는 저렇게 되면서 김학범 감독의 선임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FC 서울이 검토한 카드가 지금 오늘 선임한 안익수 감독 그리고 또 다른 서울과 또 인연이 있는 박태하 네.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박태하 감독도 그렇고 박태하 기술위원장도 그렇고 안익수 감독도 그렇고 두 분 다 FC 서울 수석 코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그분들도 서울을 알고 있고 서울도 그분들을 알고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 이 위기 상황에 대한 후보로 올랐는데 여기서 왜 안익수 감독이 선택이 됐냐? 그만큼 지금 서울 선수단 내부를 강하게 잡을 수 있는 안익수 감독은 국내 지도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강성 네, 김학범 감독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새 김학범 감독을 생각하면 안익수 감독이 훨씬 세죠. 네. 진짜요? 그 네. 정도예요? 안익수 감독의 별명이 뭐냐? 선수 시절에는 이제 터미네이터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몸이 워낙 근육질이고 거의 뭐 로봇 같다 보니까 터미네이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저승사자, 호랑이. 네, 물론 뭐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안박사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보통 선수들 사이에서 저승사자와 호랑이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을 선택했다는 거, 서울이 이 감독을 선택했다는 거는 지금 선수단을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는 초강성 사령탑이 필요하다. 때려잡겠다 이거죠. 그 네. 선문대학교는 사람들이 선문대학교라고 안 하고요. 선문고등학교라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안익수 감독은 선수들을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한 지난주부터인가 지지난주부터인가 네. 서울의 부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올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선수단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감독은 이제 바뀌었지만 사실 서울 스쿼드 저는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네.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진한 이유가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긴 한데 근데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감독 교체 타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달 8월부터 복수의 이제 뭐 축구의 관계자, 뭐 서울의 과거에 뛰었던 선수나 지도자, 뭐 지금 현재 서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젊은 선수들 정신 차려야 된다. 젊은 선수들이요. 왜냐? 젊은 선 그 얘기 있어요. 젊은 선수들이 축구 지금 팀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축구에 집중하지 않고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에 관심을 계속 쏟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선수들이 축구에 집중하지 않고 이 팀이 지금 계속 추락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복수의 관련자들에게 계속 나왔어요. 도저히 분위기가 안 돼가지고 주장인 기성용 선수를 비롯한 베테랑 선수들이 조금 제가 순화해서 얘기할게요. 네네네. 하지 마라. 순화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얘기했다.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선수들과 몇몇 선수들이 형들은 뭐 돈 많이 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불만을 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는 할 수 있죠. 할 수 자체가 있어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축구 선수 많이 할 수 해요. 있어요, 많이 그거는. 하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코인하면 하루 종일 핸드폰 본다면서요. 하루 종일 이걸 클럽하우스에서도 운동은 안 하고 이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뭐 기성준 선수가 불러가지고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팀이 지금 이 상황이면 이제 좀 그런 거는 좀 끊고 운동을 진짜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김학범 감독이 말하는 것도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내가 가서 과연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클럽하우스에 와서 클럽하우스는 운동하고 준비하고 경기력을 만드는 시간과 장소면은 그 안에서는 적어도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예, 거기서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 좀 충격인데요. 네. 그러니까는 서울 입장에서는 서울 구단 스스로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여기에서는 사실은 박태하 감독 같은 경우는 역시 경험이 있고 다양한 뭐 각급 대표팀 코치도 했었었고 중국 무대에도 갔었었고 했었지만은 조금은 부드럽고 선수들을 잘 타일러서 끌고 가는 조금은 그런 성향의 지도자고 안희수 감독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성향의 지도자니까는 여기서 그럼 구단이 누굴 선택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이클인 게 자 보세요. 2018년에도 서울이 정말 그때도 이제 강등 위기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최용수 감독이 돌아왔습니다. 네. 강등 위기에 처하자.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기강을 잡아야 서울을 기강을 잡기 위해서 결국은 최용수 감독이 돌아왔다. 선수단 분위기 이대로 안 된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어요. 네. 그랬는데 최용수 감독이 떠났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떠났을 때 뭐 서울 선수들 내부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분위기였대요, 사실은. 왜냐 최용수 감독도 상당히 강한 지도자고, 쓴소리도 많이 하고 이런 지도자니까는 이제 평화가 올 거다 그 생각을 했지만은 자 그 뒤를 봅시다. 박진석 감독 왔어요. 박진석 감독도 부드러운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왔을 때 뭘 했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지도자가 왔을 때 잘 하지 못하니까는 결국이 또 다시 강성 스타일의 지도자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고 그럼 선수들 스스로가 또 힘든 시간 안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내부 사정이 있었는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충격이네요. 좀 잘못하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게 이거는 제가 뭐 기사로 썼던 건 아닌데 제가 올해는 아니고 과거에 이제 메일 한 통의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 이 선수가 이제 FC 서울 출신의 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제 이적한 후의 일이에요. FC 서울 떠난 후의 일인데 이 선수가 도박을 하고 돈을 자기한테 빌렸는데 안 갚는다고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단에다 얘기를 해서 빨리 좀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하라 해서 뭐 처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그 선수가 이적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울 구단 내부에서 좀 어린 선수들이 참 어떤 분위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가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너무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현역 선수 생활을 은퇴한 이제 서울 출신 뭐 코치들도 하고 있고 뭐 자영업도 하고 있고 K리그 지금 지도자 하고 있는 네. 친구들하고 요 근래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나는 지금 팀을 떠났지만은 정말 나 FC 서울 사랑한다. 지금 만약에 나보고 서울 코치로 올래 하면 나는 발벗고 갈 거다. 그 정도로 난 서울을 사랑했고 우리는 정말 이 팀을 좋은 명문팀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근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지금 서울의 일부 선수들 너무한 것 같다. 팀에 대한 애착도 없고 과연 선수 생활을 어떻게 지속시키고 해 나가고 싶은지 욕심이 있는지도 물음표고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쨌든 서울 감독이 바뀌는 시점에서 기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워낙 취재도 많이 하시고 제보도 많이 받으시는 만큼 그래도 좀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분명 순화해서 얘기했어요. 암담하네요. 하지마, 네. 하지마. 많이 요거 순화해 굉장히 주셨습니다. 에어컨 좀 틀까? 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채팅을 정말 많이 쳐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확인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뭐 슈퍼챗이든 별풍선이든 알림을 좀 켜놓을게요. 같이 좀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직접 들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세팅을 좀 덜했지만 다음에 꼭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은 어제도 이제 승점을 추가를 하지 못했고, 네, 성남 이제 11위인 성남과는 경기 수는 같은데 승점 차가 2점이 납니다. 네. 이제 남은 경기 11경기인데 네. 안익수 감독이 어떤 방향으로 빠르게 좀 수습을 할 것 같아요? 뭐 일단 생활적인 면에서는 엄청 타이트하게 하겠죠. 엄청나게 쪼일 거고 축구적인 면으로는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질식 수비, 이 질식 수비로 버티다가 이제 빠른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노리는 좀 그런 플레이들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의 서울은 뭐 지금 11경기 남았는데 네. 한 1승 10무만 해도 다이렉트 강등은 안 당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제가 그런 볼 땐 것들도- 사실상 이제 성남하고 당장 다음 경기에 붙죠. 그렇죠.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에 가서도 붙게 될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순위가 맞닿아 있는 성남이나 광주와의 맞대결 경기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요 경기를 근데 이긴다고 하면은 강등 가능성 상당히 걷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선문대 얘기를 좀 들으니까는 대학교 가서 안익수 감독의 스타일이 좀 미드필더 쪽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또 진화가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본다면은 어쨌든 서울은 지금 중원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는 뭔가를 할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수비예요. 어제는 오스마르한 선수하고 신인 이한범 선수의 센터백 조합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센터백 쪽에 부상 자원도 워낙 많고 일단 기량적으로도 신뢰를 못 준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다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안익수 감독은 수비 라인을 단단히 하는 것에 손을 댈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 네, 당장 이번 주말에 있는 성남전부터 뭔가의 단기적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해낼 수 있을지가 이 서울이 새롭게 선택한 안익수호의 미래를 네.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또 민트 초코 우유님께서 말씀해주신 건가요? FC 서울은 K리그에서 팬덤도 엄청 큰 구단이라 K리그 자체 타격이 클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너무 동감을 하는 부분이 어쨌든 또 명문 팀이잖아요. 네. FC 서울이 결국에 잘 해주고 또 경기력이 좋아야 K리그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진짜 응원합니다. 앞으로 좀 반등에 성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대 전북 경기까지 반영된 K리그1 순위표를 좀 짧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위 울산이 27경기 치르고 승점 5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승점 4점까지 지금 좁혀서 2위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포항이 3위, 승점이 39점으로 2위하고는 11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1, 2위는 뭐 거의 지금 K리그 양강구도로 역시 올 시즌 후반기에도 가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네. 울산과 전북이 문수구장, 울산의 홈인 문수구장에서 이제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을 갔는데 여기서 과연 전북이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울산이 간격 유지 혹은 간격을 오히려 더 벌릴 것이냐가 이제 우승 판도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겠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와중에 홍명호 감독께서 8월에 감독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해야 되는 건가요? 감독상의 저주 느낌이 만약에 혹시라도 나온다면 올해 감독상의 저주에 말렸던 분들이 누구죠? 김상식 감독, 김상식 김상식 감독님. 그리고 김태환 감독도 피하지 못했고 제일 큰 피해자가 저기죠. 그 뭐지? 중간에 저기 4월에 받으신 분이 박건하 감독 아닌가? 5월에 받으신 박건하 박건하 감독. 감독. 그때 약간 좀 조성환 했었는데, 감독도 네. 조성환 감독도 상 받고 그 다음 경기 졌나? 네, 지고 비기고 네, 맞아요. 이겼다가 또 비겼죠. 네. 네, 그 성적이 좋지 않아요. 과연 홍명보 감독이 감독상의 저주 아닌 저주를 깰 것인지. 일단 축하는 드렸는데 갑자기 또 저주를 생각하니까 철회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상을 네. 받으면 일단 한번 흔들리긴 어... 한번 위기가 오긴 합니다. 네. 저주가 네. 있었다니 K리그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자, 울산 전북 혹시 기자님들께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번 주 경기? 일단 전북이 어제 경기에도 뭐 사활을 걸기도 했지만은 그 전북 울산전에 대한 의식을 많이 했어요. 네. 예. 일단은 김진수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고 해보고 시키면서 이제 울산전에 좀 대비를 시켜놨고 일단 일류첸코 선수가 빨리 복귀한 거는 뭐 전북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 근데 지금 울산이 워낙 팀의 공수의 밸런스가 좋고 만들어가는 부분 전술이 좋기 때문에 전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북이 원래 보통 이제 어제 서울전이 끝나면은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네. 어제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휴식 없이 바로 다시 회복 훈련하고 울산전 준비하겠다. 물론 뭐 금요일 경기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북 선수들도 이번 울산전이 우승을 가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주 경기 꿀잼 예상입니다. 네. 무조건 봅니다. 아마 두 팀 모두 4할을 걸 겁니다. 올해 1승 1무로 울산이 우세하잖아요. 네. 전북도 이번에 지면은 이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있는 힘껏 미치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양팀 모두 대표팀에 이제 차출됐던 선수들이 내일 레바논전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 목 이틀 있다가 네.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여파도 조금 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울산은 3명의 선수가 차출돼 있고 네. 전북은 2명의 2명. 선수가 차출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5명의 선수가 복귀하고 또 금요일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쭉쭉 넘어가서 바로 K리그2 순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서울이 꼴찌네. 서울이 여기도 있어요. 서울 이랜드가 꼴찌예요. 10위이고요. 뭐야 서울 큰일 났다 서울에. 26점인데 뭐 김천이랑 거의 뭐 절반 차이 나요. 김천 선수가 51점으로 1등. 서울 이랜드가요. 그 대전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반전에 좀 성공하나 싶었지만은 그 뒤에 또 7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특히 홈 5연전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뭐 최하위가 너무 유력해 보였던 부천이 여름 들어서 반전에 성공하면서 지금 3점 차까지 도망갔는데요. 여기도 재미난 것이 주말 경기가 서울 이랜드와 부천의 대결입니다. 어머. 서울 이랜드도 큰일이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수습이 좀 한번 흔들렸을 때 그 수습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쳤었잖아요. 뭐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셨고 또 코로나 확진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수선했던 것들 정리가 안 된 게 이렇게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제 주말 지난 토요일에 하필 또 김천과 서울 이랜드 경기 중계를 하러 해설을 하러 갔었었는데요. 사실은 엄청 좋은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김천이 주전급이 6명이나 빠졌었거든요. 네. 4명은 차출이 됐고 2명은 퇴장하고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빠졌고. 그래서 정정용 감독도 경기 전에 오늘은 공격적으로 나가서 무조건 이거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비 실수로 처음 무너지면서 뭐 서울 이랜드의 꿈이 또 그렇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서울 이랜드도 겨울에도 그랬고 여름에도 그랬고 적자는 또 이적 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선수 영입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꼬이고 있고. 정정용 감독님에 대한 점점점 채팅도 좀 많네요. 뭐 어쨌든 내년까지는 계약 기간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날 이제 경기 후에 살짝 분위기를 얘기해드리면요. 그날 뭐 유관중 경기기도 했으니까 김천의 또 서울 프런트들도 많이 와가지고 절실하게 응원했고 뭐 서울 이랜드 대표이사 분도 오셔가지고 지켜봤는데 좀 경기 끝나고 나서는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었고. 네. 반등의 씨앗. 지금 이제 여기는 9경기 남았거든요. 이거 기회가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플레이오프는 가야 납득이 될 텐데 지금 여기도 18점 4위와 18점 차이거든요.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9경기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제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1년 남은 정정용 감독의 계약 여부도 조금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1, 2 이슈들 저희가 살펴봤고요. 서울 관련해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뭔가요? 서울 지금 되게 큰 변수가 FC 서울 얘기입니다. FC 서울 큰 변수가 하나 터졌는데요. 10월부터 홈 경기를 못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요? 지금 10월부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잔디 보수 공사에 들어가요.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잔디 상황을 확 갈아엎는데 5개월이나 걸려요? 그게? 그렇죠. 지금 이제 수원 FC가 수원 종합운동장 잔디 보수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쵸.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수원 삼성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살짝 논란이 있었는데 FC 서울 같은 경우에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서울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좀 밀어보려고 했으나 최근
미루기 어렵다. 예정대로 10월 초에는 공사에 돌입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은 홈 경기를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 해요? 이거 어디서 하죠? 그리고 어디서 하죠? 지금 상황 뭐 물론 이제 9월 일정에서 반전에 성공해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때도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파이널 A 가서는 매 경기에 사활을 걸고 어떻게 보면 유관중이 되면 홈팬들의 응원도 좀 받아야 되고 그런 힘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경기장 이전한 경기장에서 중립 경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상대방 원정 경기만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서울에게 상당히 좀 불리해질 수가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 가는 게 뭐냐면은 만약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지금 FC 서울이 감독 교체를 선택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극복해야 될 지금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와 이런 변수가 있었다니. 잠실밖에 없죠 뭐 후보가. 그렇죠. 목동은 아직 천연 잔디를 지금 목동은 공사 중이고요. 거기는 인조 잔디를 썼기 때문에. 효창도 인조 잔디고 잔디고. 그렇다면은 잠실을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2019년이었나요? 서울 이랜드가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을 못 쓰게 됐을 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같이 쓰면 안 되겠냐라고 했다가 안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와 또 정반대의 입장이 됐네요. 그러게요. 서울 수원이 더부살이가 과연 가능해질지 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수원도 수원대로 더부살이, 서울도 서울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고토사님 저기 한강 둔치에 축구장 비었던데. 한강 둔치에 축구장 비었던 데라고. 진짜 설상가상이네요. AZ님 말대로. 자, 여러분들 이제 기다리셨던 저희가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볼 텐데 피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피치 못할 토론 시간으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역시나 국가대표 팀이죠. 자,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홈에서 열린 이라크전 0대0 무승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벤투 감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비판으로 축구판이 정말 시끌시끌하던데 일단 경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난 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관중으로 열린 경기였고요.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첫 경기라서 정말 중요했는데 승리를 놓쳤습니다. 또 아쉬운 거는 이번 일정이 유일한 홈 2연전이었기 때문에 홈 경기 이후에 원정을 좀 생각하면 좀 이겼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이전 전승을 놓친 게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기자님들께 이제 경기 내용 분석을 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팩트를 네. 얘기해 드리면요. 우리가 최종 예선 홈 첫 경기를 그쵸? 못 이긴 게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모르셨죠?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홈에서 하는 첫 경기는 다 이겼었고 그리고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첫 경기를 따졌어도 득점을 하지 못하고 비긴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일 못했던 게 우리가 그 북한과의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중립 경기 형식 그 경기는 북한 원정으로 원래 됐어야 됐는데 당시에 뭐 북한과 한국의 경색 분위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중립 경기도 치렀고 그때도 1대1 무승부였었거든요. 아니 근데 뭐 무승부는 할 수 있는데 득점이 아예 없었던 게 좀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특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저희가 뭐 한 번은 또 협회 행정을 되게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은 일단 협회가 모처럼 좋은 행정을 하나 했어요. 네. 레바논 축구협회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9월 일정을 원래 홈 원정인데 둘 다 홈으로 일단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1, 2, 3차전 10월에 있는 UAE와의 경기까지 1, 2 시리아전인가요? 시리아인가요? UAE인 것 같습니다. 네. 1, 2, 3차전을 우리가 모두 홈에서 일단 치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요 세 경기를 잡고 시작을 하면은 더없이 좋을 최종 예선의 비단길을 깔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래밭길을 비단길로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거는 진짜 협회가 밥상을 차려줬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 차린 밥상을 꼭 입 안에 고이 넣어서 꼭꼭 씹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밥상을 걷어찼어요 일단. 아 너무 아쉽다. 저 이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결과도 좀 절망스럽지만 네. 경기 내용 자체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말리는 패턴으로 흘러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경기의 주도권은 쥐지만 거의 그냥 뺑뺑 돌려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줬다가 왼쪽으로 공이 가고
또 가운데로 왔다 왼쪽으로 가고 위험 지역에서의 플레이가 흔히 말하는 그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섬세한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라크가 사실상 경기를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다.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시간을 끌었다고 뭐라고 물론 그 안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한 중동의 그 침대 축구에 비하면 레벨이 정말 낮은 단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운맛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전술적으로 완전히 말렸다는 거는 진 경기나 다름이 없다. 일단은 채팅창에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감독의 전술과 좀 선수 기용 측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쉬운 건 이거죠. 전반보다 후반이 더 안 좋았다. 보통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는 변화, 그렇죠. 그리고 전술에 대한 부분적인 변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우리가 좋은 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날 이라크전은 오히려 전반에는 우리가 박스 안쪽 파이널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뭐 이재성 선수나 뭐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 파고들면서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득점에 가까운 장면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전반에 오히려 그걸 만들었는데 후반 시작과 함께 벤투 감독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보다 손준호 선수를 빼고 남태희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이게 뭐 손준호가 잘하고 있었다, 남태희가 들어가서 못했다, 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감독이 준 이 변화가 완전히 자충수가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남태희가 일단 뒤에 선수 배경을 일단 부상이라고. 바꿔달라고 네. 하는데 물러왔거든요. 아 뒤에 배경이 지금 이거밖에 없던데요. 아 이거다. 이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벤투 감독을 가리고 있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굉장히 빠르게 승부수를 던진 거죠. 예, 2선 쪽에 숫자를 한 명 더 늘리고 남태희 선수를 전진 배치시키고 이제 황인범 선수에게 3선을 모두 맡기는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뭐 벤투 감독 그렇게 생각했죠. 이라크 전반전이 어쨌든 우리가 원사이드하게 계속 공을 점유하면서 많은 공 소유를 통해 전방을 계속 배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남태희 선수를 2선 쪽에 전진 배치를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활로를 뚫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남태희 선수 쪽으로 공이 갔을 때 살아서 나간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네,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앞쪽에서 공격이 안 되고 끊기게 되니까는 황인범 선수가 혼자 이 김민재, 김영건 앞에서 막아줘야 될 수비 쪽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서 역습 카운터로 계속 위협적으로 막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벤투 감독의 그 교체 전술 하나의 선택이 아드보카트 감독이 계획하고 준비해온 전략을 더 수월하게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태희 선수에 대해서 제가 뭐 악감정은 없는데 뭐 얘기를 하자면 4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이 남태희 선수를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썼거든요. 특히 2차 예선에 너무 잘하죠. 근데 3차 예선 되면 남태희 선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3차 예선만 가도 상대의 레벨이 올라가고 특히 압박, 밀집 수비의 단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드리블러이고 약간 공을 이제 온더볼에서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최종 예선 정도 레벨에서는 남태희 선수가 사실 그렇게 위력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이 벤투 감독은 이제 2차 예선부터 거의 황태자 수준으로 써왔고. 근데 심지어 막 부상이던데 그럼 원래 이미 몸이 안 좋았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라크전 끝나고 나서 남태희 선수가 대표팀에서 이제 나갔죠. 네. 햄스트링 그리고 서해부 부상이에요. 햄스트링은 보통 이제 경기 중에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서해부 우리가 헤르니아라고 하죠. 헤르니아 부상은 사실은 경기 중에 발생하기보다는 그 전부터 원래 좀 안 좋았던 지속적으로 안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라크전이 끝나고 나서 대표팀에 제외해야 될 정도의 몸 상태를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벤투가 좀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 뒤에도 이제 선수 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단행이 됐는데 사실 효과를 본 거는 이용 선수가 들어간 측면 쪽에서 좀 밀고 들어갔던 거 그거 외에는 딱히 찾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선수 교체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까지도 이라크의 공세를 뚫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공은 소유하면서 돌렸지만은 해결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드보카트 감독이 후반 중반 이후에 계속 그 대기시켜놨던 공격적인 카드들을 잇따라 꺼내면서 좀 위협적인 상황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벌써 첫 경기에서 나오는 바람에 사실 저는 첫 경기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우리가 원정을 가서 뭐 지거나 이러면서 한 번의 위기는 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홈 경기 첫 경기에서 그것도 사실
이라크는 물론 나쁜 팀이 아니지만 우리가 상대할 뭐 이란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팀들에 비해서는 전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 같고 거기다가 이날 이라크가 베스트 멤버를 경기 초반부터 가동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 쪽, MLS 쪽에서 뛰고 있는 선수 그리고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31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경기 이틀 전에. 그리고 가장 핵심인 알리 선수, 모하나드 알리 선수라고 지금 우리 대표팀의 위치에도 치면은 뭐 누구의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황희찬이라든가 이동준의 버금가는 젊은 네. 에이스가 있는데 이 선수도 유럽 이적권 문제 때문에 31일에 있고 그랬어요. 이 선수들은 그래가지고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 선수들을 다 선발로 투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반에 짧은 시간 10분, 15분 정도를 짧게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선택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벤투 감독의 기용과는 정반대가 된 게 반면에 벤투 감독은 풀타임. 31일 정오 정도에 입국한 그러니까요. 손흥민, 황의조, 김민재 선수 풀타임으로 썼죠. 김민재 선수는 뭐 굉장히 수비적인 면에서는 호평을 받았습니다만은 뭔가 황의조 선수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경기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낀 점이 뭐냐면은 적시적소에서 두 선수가 보여주던 좋은 판단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드리블 터치를 하고 볼 터치도 계속 공이 멀리 튕겨 나가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아쉬웠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벌써 뭐 경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아직은 그럴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레바논 경기 지켜보고 뭐 10월도 경기가 있으니까요. 네. 그것까지는 이제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라크전을 이제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내일 레바논전이 상당히 중요해졌지만은 네. 이란전까지가 아마 벤투 감독에게 최종 예선을 계속 맡겨야 되는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기준점이 될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3위 하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2위는 그래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순위상으로 우리가 지금 3위에 있고 뭐 이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라크를 못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이란이 그 시리아를 겨우 이겼습니다. 1대 0으로. 지금 뭐 A조가 좀 대혼전이죠. 네, A조 자체가 전력이 굉장히 지금 평준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 레바논도 우리가 2차 예선을 떠올려 보면 절대 쉽지 않았거든요. 네. 내일 경기 당장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걱정부터 들죠. 진짜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 와중에 또 다른 또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손흥민 선수. 맞아요. 손흥민 채팅창에서도 선수. 계속 인터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라크전에서 슈팅 1개만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 이라크전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근 한 2년 정도 동안 A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 적극성이 상당히 계속 좀 지적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이니까 어떻게 보면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과감성 그리고 슈팅 깔끔한 뭐 멋진 마무리 이런 것들을 대표팀이 보기 힘드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 무슨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전술적인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동의해요. 전술 문제다. 네. 저도 동의해요. 어떻게? 그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 보면은 거의 프리롤처럼 다니잖아요. 특히 톱인지 윙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안쪽으로 좁혀서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늘 우리나라 오면 사이드로 밀려나는 건지 그냥 일부러 사이드에 있는 건지 보면 늘 그렇게 있으니까 사실 슈팅할 기회가 별로 없죠. 왜냐면 우리는 또 토트넘이랑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아시아에서 점유하는 스타일이에요. 공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지공 상태로 공격을 전개하는. 하지만 토트넘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강팀이긴 하지만 점유를 앞세워서 축구를 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트랜지션 게임 굉장히 잘하죠. 굉장히 빠른 템포의 역습. 공격 한번 나갈 때 한 3-4명, 2-3명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서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 손흥민 선수에게 최적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왜 슈팅 안 해? 슈팅 좀 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슈팅 코스가 없고 아무 데서나 슛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무작정 슛을 때리면 분명히 그런 반응이에요. 손흥민 왜 이렇게 난사해? 그렇죠. 왜 슛 때려? 그런 얘기예요. 손흥민 선수도 결정을 짓는 선수니까는 가장 가능성이 높고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슈팅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찬스가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이라크전은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완전치 않았다라고 보여진 경기였었거든요. 시차 적응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다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역습 위주의 전략을 택하는 뭐 월드컵 본선이나 네. 올림픽 본선 같은 이런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은 벤투 감독이 손흥민이라는 지금 뭐 탈아시아라는 표현만으로도 안 되고 월드 클래스죠. 월드 클래스의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감독이기 때문에 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빌딩, 이 팀 전체를 생각하는 밸런스를 생각하는 축구도 해야 되지만 결국 이게 지금 최종 예선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벤투 감독의 1차 결선 평가이자 마지막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벤투 감독이 이 최종 예선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한국 축구 전체가 타격을 받는 그런 성과로 이어지게 돼요. 네,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잉글랜드에서 뛰는 거랑 한국 국대에서 뛰는 거랑 다르다. 뭐 최대 장점 스피드가 아쉽다. 풀타임이다. 토트넘에서 손흥민한테 골을 주는데 국대에서 손흥민이 선수들한테 골 배급하는 포지션 같다. 국대 감독이면 스타 플레이어를 살리는 전술을 써야 하지. 등등.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를 네. 따지게 되는 거죠. 감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감독이 뭐 이런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전술에 선수를 맞추는 감독이 있고요. 내가 가진 선수를 잘 조합해서 전술을 짜는 감독이 있어요. 근데 벤투 감독은 전자예요. 내가 원하는 축구를 선수를 끼워 넣는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축구의 한 부분에 물론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건가 활용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 우선순위는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손흥민을 활용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발생하는 간극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벤투 감독이 사실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과정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사실은 취재 권한이 있는 저희도 다 못 봐요. 그쵸. 저희에게 공개되는 훈련 시간은 15분이에요. 그 이상의 시간은 저희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 과정에 대한 평가들을 대부분 벤투 감독 본인의 입이나 혹은 그 평가고 하고 있는 TSG, 김판국 위원장이나 그리고 선수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지금까지는 벤투 감독의 훈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좋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 나머지 그걸 보지 못하는 우리 전부 입장에서는 결과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이 좋았냐 안 좋았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금 이게 벤투 감독이 맡은 지 3개월이 아니잖아요. 3년이면 3년. 3년이니까 이제는 지금 최종 예선이라는 이 무대의 무게감에 맞는 퍼포먼스와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일종의 쉴드가 있었죠. 특히 선수단 내부에서 훈련이 너무 좋고 방향성이 너무 좋다. 대표팀 가면 몸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의 쉴드가 있었는데 사실 대표팀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팀은 특히나 이제 4년에 보이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최대의 목표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은 최종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인 거지. 무슨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맞는 말씀 해주시는데요. 정답. 언제는 안 했나요? 오늘 쓴소리 담당으로 딱 맞는 말씀만. 저희는 늘 맞는 말을 합니다. 저희는 네. 늘 처음 지극히 맞는 말을 하거나 맞을 말만 하거나. 맞을 말하거나. 예. 길거리에서 맞을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득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토트넘이 해리케인 선수가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빠졌을 때는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써가지고 하는 폭발적인 스피드 역습 축구를 하잖아요. 우리가 손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벤투 감독도 그런 식의 지금 상대 팀들이 뻔히 알고 있는 오소독스한 그런 전형 당연히 한국은 최전방에 황의조를 세우고 손흥민을 왼쪽에 세우지 이런 전형을 파괴를 본인 스스로가 한 번은 하는 시도를 해야 뭔가의 의외성이나 이런 것들 상대를 공략할 수가 있는데 사실 벤투 감독 부임 초기에 약간 테스트한 이후에는
황의조 손흥민 왼쪽은 거의 이거는 굳은 정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득점을 아시아 최종 예선급 상대를 통해서 해결을 못한다. 그럼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네. 근데 맞는데 지금- 안 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걸 봤을 땐 그럼- 결국에는 네. 벤투 감독의 방식으로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뭐 협회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내일도 대한 평가를 똑같이 해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왜 감독을 그렇게 교체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선수를 다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선수를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감독을 바꾸는 건데, 자, 우리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때도 감독을 바꿨죠.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가는 과정에서 감독을 바꿨습니다. 참, 이걸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인가? 저는 좀 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레바논전 그리고 이제 10월에 있는 일정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 나름대로 기사를 쓰면서 역대 가장 안 좋은 출발이라고 했는데 그걸 좀 반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 안 좋은 출발이긴 하지만 지금 다행인 거는 한국만 첫 경기에서 고전한 게 아니고 A조가 좀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더라고요. 잠시 좀 보여드리면서 네. 어때요, 기자님? A조 현재 상황. 일단 이란이 시리아를 1대 0으로 인교 말고 나머지 경기는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한국, 이라크 비겼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도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여기도 0대 0이죠. 굉장히 그 박빙의 경기가 모두 열렸기 때문에 네. 여기는 좀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란은 사실 좀 좋은 팀이고 강팀이긴 하지만 2차 예선에서 많이 고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2차 예선에 고전한 게 시리아가 사실 A조 제일 최약체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란도 많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나. 근데 뭐 이란은 어쨌든 감독 교체 이후에는 흐름을 바꿨고 워낙 또 자신들의 홈에서 강하고 유리한 결과를 내는 방식에 익숙한 그렇죠. 네,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란을 뒤집으려면 맞대결에서의 결과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레바논전에서도 승점 3점을 얻지 못하면은 만에 하나 이란이 또 초반에 치고 나가는 분위기를 형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일 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죠. 빅버드에서 레바논과 경기가 있고 좀 이라크 전보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싶긴 한데 기자님들께서는 레바논과의 경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기회가 왔어요. 레바논 우리도 뭐 남태희 선수가 지금 빠졌지만 남태희 선수 빠지고 정우영 선수가 이번에 소집을 위해서 왔는데 같은 비행기에 확진자가 타고 있어가지고 아니 나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하죠. 2주 오다가 자가격리까지 자가격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레바논은 아예 지금 주전급 3명 그리고 백업 선수 2명까지 5명이 이번에 한국에 오지를 못합니다. 4명은 2명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자가격리. 나머지 2명은 그 선수들의 룸메이트이기 때문에 UA전도 참가를 하지 못했고요. 또 한 명의 선수는 지난 6월에 우리가 2차 예선에서 레바논에 붙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당시에 입국 과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국내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 이후로 자기는 난 한국 원정 가기 싫다. 나 그런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면서 한국 원정에서 자신을 빼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선수도 주전 선수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주전 3명이 빠졌어요. 네. 빠진 상황 근데 빠져도 UAE랑 비겼잖아요. 비겼어요. 네. 네,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레바논도 분명히 전략은 이라크보다도 더 선명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2차 예선에서 우리와 2번을 붙어보면서 해봤잖아요. 네. 경험을 노골적으로 여기는 완전히 무승부를 노릴 겁니다. 예, 그쵸. 카운터를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침대 축구가 근데 이게 네. 우리 침대 축구를 그냥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무슨 마음 이게 편해요 그게. 네, 그 어차피 할 거니까. 선제골로 때려 잡아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 말 결국엔 늘 하는 얘기가 선제골을 넣어야 된다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인 거지. 참 답답하죠, 매번 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솔직히 반영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기자님들 보시기에 내일 경기만큼 좀 벤투 감독이 지난 경기에 비해서 좀 견수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선수 기용을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딱 콕 집어서. 저는 그 세트피스 전술 세트피스. 이라크전 때요. 세트피스 되게 독특하게 했어요.
전반전 내내 코너킥 상황 때 보면은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키커로 서고 앞쪽에 이제 다른 선수가 와가지고 짧게 밀어주고 올려가지고 뭐 하는 방식을 했어요. 좀 실패. 보통 이제 그런 세트 피스 네. 전략을 펼친다는 거는 경기 전날 혹은 경기 당일에 오전에 짧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짧은 훈련을 할 때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완성도가 솔직히 좀 조악했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그거 안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아예 정말 완성도 높고 상대가 허를 찌르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실패했는데 세 번, 네 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네, 그거는 저는 좀 한 번만 하고 네, 이외의 세트피스는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할 때 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우영 선수가 빠져 있고 주세종 선수가 조금 합류했지만은 뭐 올 시즌 지금 간바 오사카에서 경기를 많이 못 뛴 상황이니까 저는 일단 손준호 선수를 지난 경기처럼 좀 조기에 빼는 것보다는 손준호 선수를 통해 가지고 중원에서 강력한 장악력을 발휘하면서 왜냐하면 패스 축구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누르는 축구를 하고 싶으면 중원 장악력이 높아야 되는데 지난 경기에서 벤투 감독이 자충수를 뒀잖아요. 네,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때요, 기자님? 정다워 기자님? 저는 물론 이루어지진 않아요. 네.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반영되진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투톱을 그냥 쓰면 투토. 차라리 어떨까. 이 한국 축구가 지난 두 차례 월드컵 예선 때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처음에 김준욱 선수를 안 뽑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려요. 그러면은 한 4차전 정도 되면은 부르죠. 한 4, 5 정도 되면은 김준욱 선수를 불러요. 그죠. 채팅창에서도 네. 이미 김신욱 선수 얘기 나왔거든요. 고공축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톱이라는 개념이 굳이 고공축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황의조, 조규성 이런 두 선수를 뽑았잖아요. 근데 두 선수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축구에서도 활용하기 가능한 스타일이에요. 뭐 공중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두 선수 다 이제 황의조 선수든 조규성 선수는 다 뒷공간 움직이는 것들이 좋잖아요. 황의조 선수 나와서 받아주는 것도 좋고. 근데 그런 것들을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투톱으로 훈련한 적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것 같아. 없겠죠? 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아예 훈련장 접근도 못 그쵸. 하고 있으니까는. 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최종에서는 선수에게 좋은 경험 시켜주기 위해 부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종에서는 정말 만에 하나의 상황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 선수를 반드시 투입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제 그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뭐 저도 똑같아요. 조규성 선수에게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서 부르면 안 되고요. 네. 이 선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나상호 선수나 뭐 여러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써도 되죠.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쓰고 진짜 중원 장악력을 바짝 올려가지고 아예 역습 다 끊으면서 그렇죠. 맞아요. 죽어라 손흥민 선수한테 스프린트 한번 맡겨가지고 죽어라 한번 뚫어보든가 그것도 아니고 뭐 지금은 계속 전형적인 상대가 다 뻔히 읽고 있는 수를 계속 반복해서 시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삥삥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한국 축구를 보면 중거리 슛이 별로 없어요. 삥삥 둘러서 계속 왼쪽에서 중앙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중앙 갔다가 왼쪽 갔다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U자로 패스를. 그러니까 좀 U자로 계속 돌아 공이 말박이고 그거 축구 네. 피파에서 U자로 계속 돌리면은 볼 돌리기 매너 점수 그 비매너 그러니까요. 이 비매너 지금 볼 돌리기 네. 비매너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U자로 돌리면 안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뒀다가 한번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식이니까 참 이렇게 답답하죠. 네, 진짜 내일 경기는 좀 시원시원하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저희 셋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이 와중에서 채팅창을 정복하고 있는 아스날과 아르테타는 뭔가요? 아니 계속 지금 뭐 아까 FC 서울이랑 지금 어제 저희 이제 국대 축구 얘기 나올 때부터 아스날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마음 아파요 저는. 저 요즘에 친구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이순날이라고 이순날 씨. 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힘듭니다. 자, 뭐 콘테가 오면 잘 되겠죠. 네, 잘하길 바라고요. 아스날도 파이팅 하시고. 자, 이번에는 죄와 벌이 아닌 죄와 볼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별건 없고요. 월드컵 예선 얘기 계속 하는 건데 여러분 다른 나라 얘기를 좀 넣을 코너가 없어서 죄와 볼 코너에 넣어봤습니다. 먼저 박항서 감독 얘기부터 해볼 텐데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기적이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일단은 베트남이 처음으로 이제 최종 예선에 진입을 했죠. 굉장히 역사적인 일을 했는데
첫 경기에서 이제 강팀인 사우디를 만나서 선제골을 넣었어요. 의외로. 3분 만에. 네, 굉장히 빨리 선제골을 넣었는데 진짜 꽝하에 진짜 슈팅 하나는 진짜 그러니까요. 월드 클래스입니다. 꽝하. 굉장히 좋은 시작을 열었는데 이제 초반에 퇴장자가 발생을 했죠. 노드이만이 수비수인데 퇴장을 당하고 PK까지 1타 쌍피. 허용하면서 결국에는 동점이 됐고 아. 수적 열세에 놓인 베트남은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전반만 보고 있으면 진짜 뜻밖의 선전을 베트남이 했어요. 네. 예. 확실히 베트남은 이제는 이제 아시아에서 만만치 않은 팀으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박항서 감독의 그 단단한 수비에 의한 역습 축구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선수들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일단 좋은 선수들이 기술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베트남 선수들 기술은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 이제 뭐 체력, 그 다음에 조직력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으니까 사우디를 상대로 또 잘 싸웠는데 그렇죠. 이것도 저 사우디 리야드 현지에서 네, 네, 원정 네.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B조가 베트남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피지컬이 좋은 호주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몇 수 위인 일본도 있고 그리고 워낙 거친 축구하는 중국까지 있고 이러니까 차이가 나는데요. 베트남은 뭐 기대하는 분명히 하겠지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체급이 너무 그쵸. 저는 그래도 저 사우디전을 보고 나서 약간 기대를 하게 된 게 베트남이 중국은 한 방 먹이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일본도 한번 자기들 홈에서 그렇죠. 제대로 한번 발목을 걸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베트남이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쉽게 끝날 네. 것 같지는 않다. 최종 예선이.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일본은 왜 졌을까 궁금. 일본 네. 오만한테 진 게 충격이다. 일본 얘기 안 하시나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만 쇼크. B조에서 오만 쇼크는 한국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일본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더군다나 이거 자기들 홈 경기였어요. 홈 경기였는데 오만이 정말 조직적으로 잘 준비를 해가지고 버티다가 후반 막판에 스시타카 앞에서 오만 타카를 펼쳐주면서 공을 한 3명의 선수가 한 40m 가량을 패스로 만들어 나가가지고 결국은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마무리를 하면서 결승골을 넣었어요.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도 충격인 게 일본도 아마 홈 1차전에서 최종 예선 홈 1차전에서 이런 경기를 당한 적은 없으니까 그것도 오만 같은 경우에는 이 조에서 5번 포트에 다 속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라크에 진 것보다도 더 이라크가 비긴 것보다 훨씬 곱절의 충격인 거죠. 이게 내용 자체도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일단 수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만은 뭐 수비 집중해가지고 역습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거의 정면 대결하다시피 해서 싸웠거든요. 슈팅 숫자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제가 기록을 봤는데 까먹었네요. 슈팅 숫자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정면 충돌해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의 이반코비치 감독이라고 이 크로아티아 출신이고 예전에 이반코비치는 전북현대 감독 후보에 올랐던. 그렇죠. 관상에서 밀려서 아니, 거기는 이제 스태프가 좀 많아가지고 아니 관상에서 밀린 거잖아요. 이반코비치 감독이 전북현대 그 모라이스 감독 전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예전에 이란 대표팀 감독도 했었었고요. 근데 이분이 딸린 스태프가 많아가지고 그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전북에서 포기한 지도자인데 능력이 있는 감독이죠. 네. 그러니까 오만 입장에서는 이 승점 3점은 본인들의 최종 예선 역사에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승리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지금 올림픽에서 눈앞에 있었던 메달을 놓쳤죠. 그렇죠. 일본은 지금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에게 올림픽 대표팀과 A대표팀을 모두 맡기고 있었는데 일단 올림픽에서의 메달 실패로 인해 가지고 모리야스 감독의 입지가 휘청거리고 있었는데 이 오만 타카에도 한 방 맞으면서 그러니까요. 일본은 뭐 벤투 감독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들은 애교 수준. 그죠. 지금 언론들이 나서서 모리야스 감독 경질 고려해라. 진짜 경질 위기네요. 채팅창에서 일본이 너무 오만했다. 오만한 일본이다. 근데 일본은 그래도 다음 경기 반등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중국전이라서요? 네, 중국전이라서. 중국도 지금 난장판이던데. 일중전도 장난 아닐 네, 텐데. 지금 바로 중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호주에 0대3으로 대패했거든요. 중국도 지금 감독 경질설이 나왔어요. 근데 경질 더비가 되는 근데 되게 건가요? 웃긴 게 다음 뭔지 경기가? 알아요? 지금 중국은 리티에 감독이라고 네. 예전에 저기 맨시티에서 뛰었던
중국인 수비수 출신인데 이 감독하고 6월에 4년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장기 이번 계약을 6월에요? 하고 예. 그리고 프로축구를 안 하고 지금 프로축구를 8월 중순부터 스톱을 시키고 그죠? 합숙. 선수들을 다 그 중국은 경기도 중립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중동을 넘어가서 중립 경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화 선수 있죠. 이날도 아이커선이 엘케손인데 아이커선이 이날 선발 출전을 했는데 그럼 지금 기화 선수 4명에다가 그리고 그 저기 누구예요? 스페인에 뛰고 있는 우리 중국 우레이는 전 세계를 동원해 가지고 경기가 열리고 중동을 데려왔고 지금 여기서 9, 10, 11월 일정까지 중동에서 다 마치고 지금 오려고 아예 그쪽을 다 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갔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호주에게 0대3 표현이 그렇습니다. 떡실신. 하필 또 0대3 세 골이나 먹혔어요. 와. 한중일 참 쉽지 않네요. 한중일 어려운데요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래도 우리가 제일 낫네. 우리가 제일 그나마 나아요. 낫다. 어떻게 내일이 보면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래도 지진 않았으니까. 다행이네요. 진짜 비조에서 중국과 일본의 다음 경기 맞대결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네. 어머.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한테 네. 당하는 걸 보면은 야, 수비 조직이라는 게 있는 팀인가 싶을 정도 너무 그 정도예요? 허무하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쉬운 패배를 당했고 뭐 아이커선도 그렇고 타이러스 브라우닝 이 선수는 이제 어머니가 중국계인 선수인데 이 선수까지 투입을 했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월드컵 본선을 가기 위해서 기아 선수를 무리하게 추진을 시켰는데 지금 그 기아 선수들이 전혀 중국 선수들하고 섞이지를 못한다. 따로 논다. 이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선택이 첫 경기에서 사실 중국은 2차 예선에서도 위기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2차 예선을 탈락할 뻔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시리아랑 겨우겨우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건데 지금 최종 예선 또 뚜껑 열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4년 계약 맺은 리테 감독 당장 경질시키라고. 아니 진짜 다음 경기에서 진 국가 감독 경질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분위기면? 자 이렇게 보니까 감독을 서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서로 감독 우리만 손해인가 그러면? 일단 저희는 내일 좀 이겨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시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월드컵 최종 예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소식 8월 K리그 다이나믹 플레이어 소개입니다. K리그가 골이나 도움 이런 뭐 공격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기력을 측정해서 매기는 파워 랭킹을 만들었죠. 네. 이 바로- 배경화면을 또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이나믹 플레이어, 다이나믹 포인트 최상위권 선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딱 오, 예상했던 대로. 강현무. 다 아는 사람들이군요. 강현무도 진짜 인정. 강상우, 이동준 뭐, 진짜 구스타보까지. 와, 너무 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K리그 1에서는 전북의 구스타보 선수가 11,961점이에요. 가장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펼친 선수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뭐 7경기, 이거 어제 서울전 빼고요. 7경기에서 6골 3도 네. 공격 선수가 상당히 두드러졌고 울산 선수들도 2위부터 4위까지 모두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11,896점에 이동준이 2위, 11,386점에 박호가 3위, 1,594점에 이동경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리그 선두를 왜 울산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 힘을 알 수가 있고 포항의 멀티플레이어죠. 이번에 국가대표 이름 올린 강상우 선수도 9,889점으로 그 뒤를 쫓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이게 공격수들뿐만이 아니라 강상우 선수 같이 측면 수비와 윙어로 오가는 멀티플레이어까지 이렇게 다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근데 특히 진짜 이렇게 골키퍼가 다이나믹 플레이어로 올라온다는 게 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강현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포항 스틸러스냐, 현무 스틸러스냐 이게. 강현무 선수의 선방 여부에 따라 가지고 팀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저 선수의 동물적인 민첩성, 반응 능력이 포항을 상당히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 강상우 선수가 나올까요? 갑자기 잘하겠죠? 근데 벤투 감독이 강상우 선수를 어느 포지션으로
아니, 근데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유튜브 기자회견에서 그걸 질문을 했거든요. 왼쪽 사이드백을 3명을 뽑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 했더니 그러니까 뭐 이기재, 강상우. 근데 강상우 선수는 다 오른쪽도 볼 수가 있대요. 근데 올해 강상우 선수 제가 알기로 오른쪽 한 번도 안 썼거든요. 한 번 썼어요. 한 번. 한 번 썼나요? 딱한 번 시즌 썼나요? 초에. 딱 한 번 섰는데 그걸 가지고 오른쪽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별로 그냥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포지션이다 여기는. 누군가는 명제가 한 명씩은 되는. 어쨌든 그냥 홍철이 주전. 네. 김진수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네, 버텨보자. 뭐 그런 거 같아요. 음. 크게 막 엄청난 고민을 하고 얘를 어떻게 쓸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하고 꼽진 않은 거예요. 이게 강상우 선수나 이제 다른 선수한테 신뢰가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그러면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은 굳이 그 한 자리에 뭐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투 스트라이커 조합을 펼칠 수 있는 장신의 선수, 김신욱이나 그쵸. 오세훈 이런 선수를 뽑았다면은 뭔가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더 넓어지지가 않나, 옵션이 더 많아지지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썼으면 모르겠는데 뭐 강상우라든지 이기재라든지 근데 쓰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많이 부를 필요가 있나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다이나믹 포인트 칭찬 얘기하다 갑자기 또 이 벤투에 대한 기승전. 네, 벤, 기승전 네. 벤트. 오늘은 특집이니까요. 자, 어쨌든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 네 분의 선수 앞으로도 K리그에서 좋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가 남았습니다. 바로 픽매치가 남았는데 짠! 핑미요. 제가 매 라운드 K리그 경기를 원래 하나씩 골라드리는 건데 당연히 저는 내일 경기를 좀 골라봤습니다. 대한민국과 레바논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지난번 예측 결과를 좀 알려드리자면 2주 전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것 같아요. 8월 25일 열린 수원 더비를 예측했는데 이게 땀이야 눈물. 실제 결과는요. 빅버드에서 수원FC가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서우정 기자님께서 수원 삼성이 4대3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수원FC가 2대1로 이긴다고 예측을 해서 승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다워 기자님께서는 또 3다워잖아요. 3대0으로 수원FC의 승리를 예상을 하면서 정확하게 아주 얄밉게 맞추셨습니다. 전 정말 그냥 지른 게 아니라 이 결과를 예상을 했어요. 정말로 예상을 했어요. 경기력 차이. 건버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펠레일 줄 알았거든요. 박건하 감독이 건버지 별명 싫어한다고 네. 좀 하지 말라 그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뭘로 건담으로 해줄까? 그냥 박건하 감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그렇지만 저랑 우리 강민선 MC가 그때 휴식기 때 박건하 감독님 만나면서 우승의 기운을 팍팍 불어넣겠다고 까불고 돌아왔다가 지금 너무 죄송하네요. 네. 괜히 저 때문에 부정탄 게 아닌가. 타임머신이라도 네. 개발해서 그때로 돌아가서 강민선 멈춰! 이렇게 하면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픽매치에서 축자랄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자, 자, 내일 열리는 한국과 저 네, 와중에 건빵 추천한다고 건방을 추천하십니다. 건빵? 박건하 감독과 저기 권창훈이 합치면 건빵이지. 그러네요. 미안해요. 그렇죠. 네. 빵훈이 내일 파이팅 하시고요. 자, 이제 내일 열리는 한국과 레바논의 월드컵 최종 예선 2차전 저희가 서우정 기자님, 저 정다워 기자님 순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으로 힌트 좀 주세요. 예측 함께 해보시죠. 자, 예국 배팅이냐 아니면은 영내발이냐. 당연히 이겨야 되지 않을까? 리버스 민선? 아니 저는 축자날이잖아요. 일단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이 네. 부담스러움. 진짜. 저요. 여기까지 코너에 몰렸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반전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3대0 승리를 가겠습니다. 와, 3다5의 기운을 뺏어. 누구 골이에요 그러면? 득점요. 손흥민. 이재성. 그리고 권창훈. 네, 이렇게. 제발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다들 애국 배팅 할 듯이라고 장선빈님께서 보내주셨고. 애국 배팅을 하면 저희가 그 득점을 딱 맞춰야 이기는 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2대0이요. 2대0. 네, 득점은 누가? 황의조, 손흥민 2대0입니다. 자, 지금 깔끔하게. 연달아 예국 배팅이 나왔거든요.
우리 정다워 기자는 말이죠. 여러분 히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요코하마에서 진짜 펼쳐진 한일전 때 벤투호의 0대3 패배를 정확하게 맞춘 신들린 기자입니다. 신들렸어요. 이 기자는 예국 배팅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맞춰요 그냥 3대 0으로 다 맞춥니다. 저는 정다워 네. 기자는 예국가도 안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매국노까지는 아니에요. 네. 어, 저는 애국 배팅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1대0 승. 굉장히 답답한 승. 득점자는 득점자 뜻밖의 김민재. 김민재. 김민재 득점으로 1대 0 승리. 세트피스 정도로 하나 어떻게 어... 얻어 걸리지 않을까. 그 뭐죠? 국건이라고 하나요? 김민재 선수 헤어스타일을 아니 그 국군 마스코트.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지금 약간 헤어스타일이 김민재 선수와 비슷한데? 아이비 리그 컷이에요. 아이비 리그. 네, 아이비 리그 컷. 에, 1대0 김민재 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민재가 벤투호를 구한다. 네. 아니 진짜 무서운 게 정다호 기자님은 스코어 맞추실 때 축 자랄이 아니라 축 신알이에요. 거의 축구를 신처럼 알고 딱 스코어를 맞추셔가지고 딱 찍어놓겠습니다. 찍어놨네. 네.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재원이님 이게 진짜 기자다. 어... 네. 그리고 깨르방님 킹능성 가장 높다. 여러분들도 예상 스코어와 득점자를 한번 올려보세요. 네. 인직, 만숙, 망상 1대0 김영건 골. 또 투비 수또님께서는 와 나랑 생각 100% 적중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늦게 라이브를 켜신 분들은 유튜브 볼리케이 채널에 저희가 VOD를 남겨둡니다. 돌려보시면 되고 또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레바논전 치르고 K리그 경기들 치르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축업신! 해치웠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바로 끄지 말라고 그때. 그쵸 맞죠?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프리카만 껐어요. 네. 일단 프로그램은 껐는데 유튜브는 안 껐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거 앞으로 채팅창 슈퍼챗 쏴주시는 분들 음성 나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대화하면서 전자 누나 목소리로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방송 안 껐거든요. 비하인드입니다 나름.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 수다 떨어도 됩니다. 저희 한 5시까지 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곽광선 선수랑 친척인가요? 학년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곽 씨가 하나라서 따지다 보면 친척일 수도 있을걸요? 저거랑 같은 거구나. 홍 씨. 네, 왜냐면 제가 초딩 때 저희 전교생 중에 곽 씨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막 친구들이 장난으로 야 너네 가족이냐? 너네 막 친척 아니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친척이었어요. 8촌 정도였어요. 그 친구랑 저랑. 수고 많았습니다. 아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과연 우리 안익수 감독님의 피해 숙청의 1번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진짜 저 사실 그 뉴스를 너무 늦게 봐서 몰랐었는데 깜짝 놀랐네요 진짜. 그러면 곽준혁이라도 사촌인가요? 프로게이머 피파 프로게이머 곽준혁은 그냥 뭐 따져보면 뭐 친척 정도 될 것 같아서 저희 그냥 의남매 맺기로 했습니다. 맺기로 하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곽 씨는 네. 이제 곽과. 네? 아세요 곽과? 아니야? 삼국지에 나오는 아... 네. 너무 일찍 죽은
네, 조조의 어떤 저도 모르겠는데. 명문사. 각가를 몰라? 저도 삼국지를 봤는데 왜 몰랐지? 적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안익수 감독이 예전에 박종호한테 기성용처럼 플레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때 부산 시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성용 선수의 3대 트위터 명언이 있잖아요. 답답하면 그 하나는 담니띠랑 그 최강희 감독 내셔널리그 우리를 우습게 보면은 큰 코 다친다. 네, 그 다음이 Big nose hurt. 나처럼 뛰면 2군 가는 거냐? 이렇게. 그게 3대 트위터 명언인데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기성용 선수 약간 철없던 시절이니까 또 그 이후로 결혼하고 개가천선했잖아요. 뭐 의투합하지 않겠어요? 이 만남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 와중에 곽한구는 왜 나오냐? 곽씨 다 친척이냐고 물어봐요. 네. 아 오늘 서울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다시 돌려보시면 보기 될 것 같습니다. 서우정 기자님 중계 이번 주 어디 가세요? 채팅창에서 저요? 여쭤보시네요. 저 이번 주에 안양입니다. 안양. 네, 안양과 경남. 내일도 가시나요? 두 분 내일 내일 레바논? 저는 갑니다. 와우. 아 너무 부럽다. 저도 빅버드 가서 보고 싶은데 무관중이라니. 내일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이기겠죠, 진짜. 저희 뭐 셋 다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근데 시청자 수가 아직 안 빠지네요. 저희 100명 이하로 빠질 줄 알았는데. 진짜 제발 내일은 이겼으면 좋겠다. 수원 삼성 요즘에